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년기본권 어떻게 확립해 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김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정책 자문도 맡았었고 정보특보단에 있으면서 각종 역할도 맡았었고요. 또 경주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에 밀착한 각 공약들을 알리고 또 각종 유세 상황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제일 큰 주제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인식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가 대표적인 기사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에서 나온 기사는요. 영끌 비투 한국 청년들은 어쩌다 연봉 3배의 빚을 지게 됐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에는 청년이 1인 가구소득, 청년 가구소득에서 연소득 300%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과거에는 8%, 9% 그 정도였대였는데 지금은 2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들 중에 5명 중 1명은 자기 소득의 300% 정도를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 연봉 3배의 빚을 갚는 게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립운둔 청년들이 54만 명입니다. 경제 손실은 연 7조 원이고요. 사실 고립운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본에서 더 유명합니다. 이른바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서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알바로 잠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알바를 그만두고 그 후에는 방에 말 그대로 콕 박혀 있는 거, 방콕 인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고립운동 청년이 지금 추정치입니다. 54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흔히 말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노동인구로 따져만 봐도 54만 명이 일을 안 하고 그저 방 안에만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 기사에서만 경제적 손실이 연 7조 원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적 손실이 단순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사회적 소모 다 생각해보면 전 7조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요. 세계에서 선진국 군대들 중에 제일 비효율적이고 제일 이상한 군대입니다. 6년간이요. 의병제대, 그러니까 군 내에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하는 사람이 1만 명이고요. 부적합 판정도 매해 5,000명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군대가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들을 가둬놓고 고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6년간 제대한 군자원 1만 명 전력 손실 심각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린 캠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군대 안에서 군내 적응이 안 돼서 그린 캠프라는 곳으로 이제 군장병들을 보내는데요. 지금 이게 연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에 2,000명대, 2,000명 후반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대 규모였는데 지금 2017년에 보시면 4,200명입니다. 이 인원들을 통솔하는 인력 생각해봐야 되고 그 인력을 통솔하면서 나오는 군내 자원 낭비, 인력 낭비 모두 고려해봤을 때는 뭐 이 인원들을 수용하고 또 관리하는 것에만 엄청난 전력 손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군대, 사회, 경제 모두 청년 적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징병제는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요 징병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편입니다. 2022년 1월 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까지 징병제 폐지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2028년까지 지금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안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징병제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이 거의 한 상비군, 예비군 다 합쳐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운영 중인 거는 50만 명 정도입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흔히 말해서 징집된 남성들,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20만 명에서 30만 명 규모인데 이 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의 청년들이 징집돼야 됩니다. 근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청년들을 징집해도 모자라니까 여성도 입대시키고 혹은 나이든 40대 50대 남성도 군대에 편입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군 규모를 유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인 겁니다. 최첨단되고 전문화된 무기 체계에서 미숙련 군인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200만 원이 아니지만 내년 정도까지 병장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00만 원짜리 군인이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군 장비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군 장성들 입장에서는 사람 굴리는 게 나을까요? 최첨단 장비 굴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만약 군장병이라면 굳이 수십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고장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라리 군대에 있는 사람이 더 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진짜 효율적인 전투, 최첨단 전투에 맞는 형식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어떻게 굴릴지, 이 군대 규모 어떻게 유지할지 정도밖에 계획이 없는 군대입니다. 선진국 군대 중에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군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요, 군대에 지급하는 임금 자체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불공정하다라는 수준인 거죠. 심지어 북한만 봐도 물론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고 또 권력자 취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군장병들 어떤 대우 받느냐 보면 속된 말로 어떤 군인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군캉스다. 2년 갔다 오는 거 1년 6개월 가는 거 군캉스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장병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못 느끼고 또 제대로 된 처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저는 우선 첫 번째 대책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 문제도 있습니다. 징병제로 연간 사회 기회 손실이 10조 이상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니까 10조 이상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군대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10조가 손해나는 거죠. 생애주기가 불균형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 우리나라의 78% 정도의 사람이 대학을 갑니다. 근데요, 대학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우리나라에 최소 30세 정도의 사회 진출이 됩니다. 30세 정도의 취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취직은 20대 초반 중반에 하는데 다른 선진국만 봐도 최소 23세, 24세에 사회 진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0세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초혼 연령도 상승하게 되고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군 문제를
빼고 청년 문제를 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부채의 원인의 69%가 주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300%의 빚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주택비용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관련 기사인데요. 반지하가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20대 남성, 부모님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서울 쪽에 대학을 갖다 칩시다. 그럼 월세 60만원, 90만원 이렇게 내고 학비도 내고 사회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청년 부채 300% 이 시대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청년들을 말 그대로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고시원이나 이런 반지하 최저 수준의 주거 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결혼하라, 연애하라, 이런 이야기, 소비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등 쓸모없는 얘기가 다름없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책이 아니지만 대책입니다. 자녀에 따른 주택 제공 제도인데 이거는 저출생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공공임대 형식의 주택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문제는 해결을 한다 해도 공공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아무리 펼친다고 해도 일가정 양립을 한다고 해서 주택이 생기고 소득이 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기본적인 해결, 그러니까 기초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 형식의 주택 제공이 필수입니다. 제가 일전에 나왔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가계소득 중에 주택 지출 비용이 1%씩 늘어날수록 출생률이 0.014명 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비용에 본인이 소모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말 그대로 출생률도 줄고 그 기본적인 최저 생계도 유지를 못 받을 지경이니까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빚쟁이 인생 돼가지고 월 300%, 연소득 300%를 집값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뷰의 공공임대주택은 왜 안 됩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왜 안 됩니까?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초라할 필요 없고요. 공공임대주택일수록 오히려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호화스럽게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0평, 50평짜리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청년들을 빚쟁이 만드는 대신에 집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간 해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초호화식 투자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들 대부분이 자녀를 출산하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보면 저출생 대책을 보면 1억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1명을 낳으면 무이자 전환하고 2명을 낳으면 50% 감면하고 3명을 낳으면 아예 100% 감면해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애 셋 낳으면 1억 주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억 대출 받았다고 해서 애 셋 안 낳으면 그냥 갚으면 되는 거고 애 셋 낳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최소한 집이 주어지니까 애를 낳을 환경이 생기고 그 환경 속에서 최소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저출생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서울권에만 주는 게 아니라요. 대구면 대구,
뭐 경북권이면 경북권, 경북도 여러 곳이 있죠. 북부권, 남부권, 서부도 뭐 대구랑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공공형 기숙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공공형 기숙사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호화 형식으로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반 주택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하는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20년, 30년, 40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숙사 인근의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숙사 인근에서 밥도 먹어야 될 거고요. 문화생활도 즐겨야 될 거고요. 각종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청년 창업자들이 나선다면, 그리고 그 관련 일자리를 청년 창업자들이 제공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소멸 문제도 이어나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기숙사와 주위에 청년 관련 창업자들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 실험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것 역시 공공형으로 싼 값에 임대를 해준다면 일종의 청년 벨트가 돼서 그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그런 벨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구라고 하면 대구 어딘가에 공공형 기숙사를 짓고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업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형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대구에서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와 먹을 곳, 잘 곳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지역 소멸 문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엄청나게 뜨거운 문제입니다. 주택시장의 다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금 형식이요. 주택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 보유하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고요. 주택 판매를 해서 이득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집 가진 사람한테 뭐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 판매해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주택 구매를 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러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니까요, 영끌족들이 아무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와서도 안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게 됨으로써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줄어들고 청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은 점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이 만약에 집을 사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소득 3배, 300배 그런 식으로 빚쟁이로 전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다중과세가 아닌 주택과 시장 불안 초래를 하는 이런 다중과세 대신에 일원화된 과세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택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세금을 폐지하거나 혹은 일원화함으로써 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만 강화하고 이 세금은 감면을 하거나 혹은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주택시장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판매를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까지 영끌해가지고 계속 버텨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들의 주택시장에 관련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립운동 청년들의 경우는요, 취업 실패, 대인관계 벗어나려고 해도 교통비도 없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아두고 그리고 집에 잠적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나왔는데, 돈 떨어지고 나와서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재사회화 되려고 해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없고요. 본인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고립운동을 하면서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1년 공백 생기면 뭐 했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고립운동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기업들이 제대로 존중해주고 뽑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차원의 문제는 결국에는 또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전담 국가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합니다. 고립운동형 청년 지원본부를 설치해서요, 각 지역 권역마다 관련 전문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관련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고립운동형 외톨이 청년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 상담도 하고요. 또 관련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 관계망을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거를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연간 몇백 명, 몇천 명의 청년들이 그 민간 봉사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사회에 다시 진출하고요. 사회에 다시 진출을 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고립운동형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받았던 전문 상담 인력이 경험자로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 고립운동형 청년지원본부에 들어가게 돼서 이 상담 인력으로 충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 진출도 이루어지고 그 고립운동형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됨으로써 엄청나게 좋은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립운동형 청년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최근에 나왔고요. 지원 조례 자체도 만들어졌는데 대구 몇몇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예산도 집행 안 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힘들면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고요. 지원해주고 안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20년, 30년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꼭 해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 1년, 2년 했다고 소득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또 이런 온라인 채팅방, 왜냐하면 고립운동형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광고 띄워가지고요, 고립운동형 청년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청년들 찾아내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사회로 다시 어떻게든 복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손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도 되지만요,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만큼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 중인데도 이런 식으로 징병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개혁 방향을 처음에는 모병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모병제 방향에 가까운 민병제 제도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병제 관련된 주장을 했더니요, 한국 정서에도 상당히 안 맞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몇 모병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군대가 줄어버리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손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병제 방향이 가까운 민병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민병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그 북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징병제가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징병제가 아니라 그
예비군을 채우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처럼 1년 6개월 가둬가지고 상비군처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이 1년 6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페셔널한 전문화된 직업군인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병제 형태로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치안 유지라든지 혹은 혹시 모를 전선 상황에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예비군을 양성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최대 복무 기간이 4개월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경우에서는 9개월이나 12개월 하는 경우도 있지만 4개월 정도 하는 단기 복무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 핵심은요, 단기 복무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회활동 양립입니다. 그러니까요, 군대를 다니면서도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다녀오고 또 군대 자대 배치하고 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요즘에 휴대폰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와 그 군대 간의 양립이 불가능한 체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병제로 전환을 하면요, 출퇴근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휴직 상태로 전환을 하고 혹은 휴학 상태로 전환을 하고 한두 학기 정도만 본인이 감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출퇴근 형식으로 해가지고 군 문제와 사회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게끔 해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사회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이 청년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초혼 연령을 지금처럼 너무 늦게 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또 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민병제의 초점입니다. 동시에 모병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무 혼합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병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정예병 양성은 그대로 하면서 관련 예산은 최대한 줄이는 거죠. 동원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예비군들을 무조건 전선에 투입한다, 선형으로 이 전선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사시에 이 군인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우리 향토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진출 연령도 보장하면서 생산성 유지 등 효율적인 군대, 말 그대로 군대가 군대답게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생산성 유지에도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총론적으로는요, 공공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원적 지원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원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야 돼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어딘가에는 태풍이 일어난다. 그 나비의 날갯짓으로. 그런 이야기처럼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분절된 문제가 아니라요, 모두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 부채 문제, 청년 주거 문제, 또 징병제의 문제, 그리고 고리본등형 외톨이 문제, 이거 다 관계 있는 겁니다. 다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청년 문제를 다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고민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이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지원해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서 이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1억을 소비하더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10억, 20억,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의 벤처기업으로 성공시켜서 몇 조까지의 우리에게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편의와 높은 생산성은요, 노인들의 노후 안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너무 너네 세대는, MZ세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MZ세대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니네가 편하고 너네가 잘 살아야 우리 노후가 안정되겠구나. 결국에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는 곧 노년 세대가 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청년의 삶이 보장되어야 노인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요, 너무 남처럼 보지 말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주겠다라는 심정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정책 문제, 청년들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만 간이라도 빼줄 수 있지 라는 심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년 세대가 손해를 봐야 청년 세대가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년 세대가 손해를 봐야 노년 세대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일종의 갈라치기 형식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최근 노인 무임 승차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전 제일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노인 무임 승차제 폐지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다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소비할 수 있고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청년들의 삶도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요, 밖에 나가서 돈 쓰고 음식 사 먹고 놀고 그래야 청년 창업가들이 돈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이 카카오톡 써야 카카오톡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청년에 대한 문제를 노년층들이 너무 박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청년들은 반대로 노년층을 따뜻한 연민의 감정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보는 감정으로, 공동체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주제가 있으시면 손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고 전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